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조성현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 중에 조심해야 할 감염 질환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다 생각하시다시피 면역 상태가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우리는 감염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감염 합병증의 원인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세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균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진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 생길 수 있고, 사실 세균과 진균, 바이러스 이외에도 더 드문 다른 병인이 되는 그런 병원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에서 생기는 감염 질환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암 치료가 지금까지 과거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항암제도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었고, 또 새로운 항암제, 어떤 물질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항암제도 최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일부 혈액암이나 일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해서 컨디션을 만든 후에 마지막으로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 특히 대표적으로 백혈구가 감소하거나 어떤 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조적으로 백혈구 촉진제를 투여한다거나 수혈을 하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조요법 역시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더 많은 암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측면을 생각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감염 합병증입니다. 암 치료 효과가 좋아지면서 더 오랫동안 살게 되고 더 많은 차수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염이라는 것의 발생률 자체도 올라가고 반복되어 감염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예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과거에 이제 분석을 해보았더니 암 환자에서 항암제 비용뿐만 아니라 항생제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더라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감염 질환은 어떤 한 곳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폐렴이 생기기도 하고 요로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복강 내에 간이나 담도 쪽 또는 위장관에 감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피부 연조직 그리고 뇌 중추신경계 쪽에도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기가 아니라 전신을 돌아다니는 혈류 감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내과 안에서도 여러 이제 장기별로 많이 분과가 이제 되었지만 감염 질환은 사실 어느 장기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열이 나는 환자가 있다 했을 때 사실 열의 원인이 어떤 것이냐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감염으로 인한 발열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때로는 감염이 아니지만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서 발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성이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저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 또는 곰팡이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병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신체 진찰에서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또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지만 일부 감염을 전공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발열 패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이 예를 들면 뭐 하루 종일 나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양상으로 나는지, 근데 그 정도가 어떠한지, 열이 있을 때 동반 증상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 저희가 이 원인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가게 되는데요. 사실 열이 난다라고 시작을 했을 때 경험적으로 저희가 원인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항균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어떤 중추신경계 감염이다라고 의심되는 징후들이 있게 되면 그 부위에 흔한 감염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균을 타겟으로 하는 항균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만약에 이제 구강이 헐었고 구강 점막염이 심하다 아니면 뭐 목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위에 흔하게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이 역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균이 확인되기 전에 이미 이제 아주 빠른 초기 시기에 경험적 항균제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복통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호중구가 떨어져 있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후에 설사가 나면서 발열과 복통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복강내 감염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복강내 감염을 일으키는 혹은 장염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균을 타겟으로 또 경험적 항균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광염이거나 신우신염, 비뇨생식기계 감염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거기에 흔한 이제 원인균을 타겟으로 시작을 하는 이러한 양상으로 접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떠냐, 균이 그 부위에 잘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알고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타겟으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항생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 몸은 무균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실제로 균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구강 안에 치아, 뭐 잇몸 또는 장 여러 이제 부위에 피부도 마찬가지이고요. 살고 있는 균들이 있습니다. 상재균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집락화되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면역이 떨어지면 이러한 상재되어서 몸에 있던 균이 실제로 감염의 상태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감염 질환의 양상도 다 다릅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두경부암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피부 장벽이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암이 피부에 있다면 우리의 이 건강한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부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피지컬 베리어, 물리적인 장벽을 거치고 어떠한 균이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소인이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를 들면 난소암 또는 복강 내에 어떤 덩어리를 형성하는 암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제 덩어리로 인해서 실제로 요로계의 이제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든지 덩어리로 인해서 그 위쪽으로 어떠한 흐름이 막히는 상황이 되거나 원활하지 않고 좁아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인물은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고여있는 그런 저류되는 부위에서부터 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체액이 비워지는 이런 시스템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염증, 간 담독계에 종양이 있다라고 했으면은 담독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담도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특이적인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 요인들을 알고 대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경우에도 다발골수종의 경우에는 저감마글로불린 혈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취약한 균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림프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림프종의 경우에 림프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B림프구 또는 T림프구의 이런 기능 저하 그리고 실제로 치료 약제로 투여하는 스테로이드의 사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포자충 폐렴이 잘 생기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예방적으로도 약제를 써서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물리적으로 막혀있는 폐쇄를 해결하거나 뚫거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암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어떠한 약제들 타겟 에이전트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우리가 취약해지는 감염 질환이 달라서 최근에 나오는 약제에 대해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에서의 감염은 환자 자체의 면역 체계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요인, 피부 또는 점막의 손상 또는 치료제 자체의 어떤 작용 기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배경에 두고 발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 환자에서 생기는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암 환자에서 생기는 세균은 사실은 이제 암 환자가 아닌 환자에서 생기는 세균 감염과 유사한 측면도 있고 거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제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혈액 배양 검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이 나면 우리는 혈액 배양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균혈증, 혈류 감염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배양 검사를 할 때는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은 이러한 병에다가 혈액을 채취해서 담게 됩니다. 혈액을 약 20ml 정도를 채취해서 보이는 병은 호기성 균과 현기성 균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 배양병인데요. 각각에 나누어 담게 됩니다.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이 액체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이 잘 자라도록 하는 액체 배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액체 배지와 혈액에 아주 이상적인 비율이 있습니다. 균의 동정, 결과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하는 혈액과 배지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양의 혈액을 이제 이러한 병에 담아서 검사실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실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수기로 다 이제 검사를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혈액 배양 검사가 자동화되어 있고 이제 큰 기계들이 검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이 검사실로 쭉 운송이 되게 되면 이러한 이제 기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온도와 조건을 맞추어서 배양을 하다가 무언가가 자란다, 세균이 여기서 배양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 기계에 있는 화면에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에 몇 번 병에 누구 환자의 병에서 이런 균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사실 균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뭐 무슨 균이냐, 뭐 그람 양성균이냐, 음성균이냐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균의 색깔, 현미경 색깔, 모양, 형태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은 이제 위에 사진은 포도알균이라고 하고요. 밑에 사진은 사슬알균이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균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런 모양으로 생기는 균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보이는 오른쪽 아래 사진과 같이요. 이런 균들이 동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균을 기계에서 배양하고 시그널을 가지고 어떤 균인지 균 이름을 알아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경험적 항균제 치료를 시작했던 것을 조금 더 확정적인 이 균에 잘 듣는 항균제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실제 세균 감염의 치료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 균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요. 세균은 아니고 효모균이라는 곰팡이균인데 유사한 과정으로 동정이 됩니다. 그 곰팡이에 대해서는 진균 감염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암 치료로 돌아가게 되면요. 암 치료로 항암제를 투여했다라고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중구 숫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호중구가 감소하는 기간은 네이더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중구 감소 기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호중구 감소 기간이 일정 시간 발생을 하고 짧으면 2, 3일, 길면 뭐 일주일 또는 어떤 혈액암에서는 3주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여하고 호중구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되고 이런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러한 이제 호중구 수의 변화가 계속 반복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호중구 감소 기간에 수치는 떨어지지만 다른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호중구 감소가 된 이 기간에 감염증이 특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중구는 백혈구의 한 부분이고 백혈구는 이제 몸에 세균이 들어왔을 때 탐식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몸의 방어 기전에 이제 활용되는 이런 면역 체계의 일부가 되는 이러한 수치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호중구 감소라는 것이 암 환자의 감염에 가장 아주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막 방어 손상입니다. 아까 이제 피부 장벽 이야기도 잠깐 드렸는데요. 피부가 겉에서 이제 우리 몸의 방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의 점막, 이 점막도 역시 안쪽에 배리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 되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했을 때에는 이러한 점막 방어도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호중구가 떨어지는 시기에 구강점막염도 오고 장점막염도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막 방어가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와 점막 방어 손상, 이 두 가지가 바로 호중구 감소열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암 치료 후에 호중구 감소열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호중구 감소의 정도가 심하고 호중구 감소의 기간이 긴 경우가 되면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겠고, 호중구 감소가 수일 이내에 끝나고 또는 떨어지더라도 뭐 수치가 많이 낮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잘 안전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호중구 감소열이 생겼을 때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것처럼 불명열이라고 해서 다른 증상은 없이, 그리고 혈액 배양 검사를 했지만 원인은 나오지 않는, 실제로 원인을 끝까지 찾지 못하고 그냥 발열의 에피소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수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열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복통과 설사가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는 뭐 균은 안 나오지만 폐렴이 엑스레이에서 확인된다, 이런 식으로 임상적으로 폐렴 또는 장염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실제로 그 아까 시행한 혈액 배양 검사 또는 다른 이제 배양 검사, 균 검사에서 균이 동정되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발열이 있었고 설사를 좀 했는데 혈액 배양을 했더니 대장균 균혈증도 확인되더라라고 하면은 균이 실제로 확인되어서 그것이 호중구 감소열의 원인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실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일부 큰 병원에서는, 또는 이제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우리 환자들에게 원인이 되는 균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혈액병원에서도 실제로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각각 호중구 감소 발열이 있는 경우에 어떤 균들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항생제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질병관리청에서도 점막 방어 손상이 있으면서 확인되는 균혈증의 경우에는 원인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미 발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항암 치료 후에 구강 점막 통증이 있으면서 열이 났습니다. 실제로 열이 40도 이상 나면서 입이 아프다라고 호소를 하시고요. 숨이 답답하고 열이 지속되니까, 고열이 지속되니까 답답하고, 이렇게 할 때 혈액 배양 검사를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gram 양성균의 사슬 알균이 확인이 된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사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강 내에 상재하는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을 확인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이제 일부 피부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경우는 이제 다리에 종아리 뒤쪽에 빨갛게 염증이 생기고 열이 나고 이랬던 경우에 한 3, 4일이 지나니까 병변이 더 심해지면서 가운데에 괴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혈액 배양을 했을 때 녹농균이라고 하는 균이 배양이 되었습니다. 그람 음성균인데요.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위험한,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균 중에 하나입니다. 녹농균을 항상 의심을 하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호중구 감소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히크만이라는 카테터, 이게 터널식 카테터라고 하는데요. 또는 이제 항암 포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포트나 카테터 같은 이러한 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왼쪽의 사례는 히크만 카테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출구 부위 감염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왼쪽 사진에서는 이 터널 피하 부위에는 아주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터널식 카테터인데 출구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 터널 안쪽으로 통증이 있으면서 피부 아래쪽에 염증 소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카테터를 제거해야지만 좋아지는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터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중구 감소혈이 생기는 경우에는 알려진 원인균을 타겟으로 경험적으로 일단 빨리 항생제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해열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준다고 해서 바로 열이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이 한 번에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피크만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피크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열이 더 난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균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요관과 관련된 감염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소변줄이라고도 하고 요관, 요 카테터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 들어가 있는 관의 시스템이 잘 폐쇄적으로 되어서 오염되지 않고 관리되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관과 연관된 요로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다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삽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삽입할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무균적으로 관리하고 오픈되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폐쇄된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몸보다 낮게 해서 역류되지 않도록 그리고 수기 조작을 최소한으로 하는 이러한 어떤 대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의에 의해서 요관을 유지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소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도관들은 제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요로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에서 생기는 감염 중에서 진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빈도는 세균에 비해서 많지 않지만 굉장히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발열이 호전되지 않을 때 고려해야 하는 이러한 원인균이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배양병으로 배양을 했을 때 실제로 진균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균은 우리가 이제 곰팡이라고 하죠. 그래서 효모라는 곰팡이,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형태학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글동글한 것 중에서 효모균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긴 사상진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진균 중에서는 또 이제 아스퍼질루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가장 흔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되게 굉장히 많은 진균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위주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에 백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에도 백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역시 이제 어떠한 몸의 균형이 깨지거나 아니면 점막이 손상되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 칸디다증은 입에 백태가 두껍게 생기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실제로 구강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도 점막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삼킴 통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식사를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가슴 통증이 생기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진은 식도의 사진이고요. 내시경으로 진단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하면 이러한 동글동글한 곰팡이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강 칸디다 또는 그 두 번째 사진에서는 식도 칸디다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곰팡이의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칸디다라는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점막이나 피부에 생기는 칸디다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면역 저하의 정도가 조금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도 그리고 간에도 비장에도 또는 망막, 눈에도 이 칸디다가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진균 감염은 아스퍼질루스라는 곰팡이입니다. 이제 이 위에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환자에게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곰팡이가 검사실에서 동정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육안적으로도 그리고 현미경적으로도 조금씩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환자 상태를 다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스퍼질러스증은 혈액암 환자에서 가장 위험하고 많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폐에 이렇게 폐렴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CT를 주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공기 중에 곰팡이 포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면역인인 경우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호중구가 떨어지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공기 중에 있는 포자를 내가 흡입함으로써 그 포자가 폐로 가서 폐에 폐렴을 일으키는 이러한 것이 이 아스퍼질러스증의 병인이 되겠습니다. 폐 안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동, 어떤 이제 캐비티라고 하는 이런 공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보통의 치료 기간은 6주에서 8주 이상으로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급성 굴수성 백혈병의 경우에 관해 유도 항암 치료를 했는데 호중구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발열이 항생제를 쓰는데도 호전 없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거의 일주일째 발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고 호중구가 낮다, 열이 지속된다 이러한 정도의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깨끗했던 양폐하가 까만 것이 정상인데 거울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서 반대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폐에 하얗게 폐렴 덩어리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 감염 때 올라갈 수 있는 곰팡이 폐렴 수치가 있는데요. 곰팡이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가 급성 백혈병 또는 환자가 면역 상태가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항생제를 쓰는데도 발열이 호전이 없다. 그리고 폐렴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를 해서 곰팡이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러한 곰팡이 감염은 면역 체계가 회복되면 치료가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이 되지 않거나 면역 체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제로 사망률이 100%에 수렴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얘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에서 사실 세균과 진균 이외에도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종류의 바이러스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이라고 하죠. 인플루엔자만 해도 A형 독감, B형 독감 종류가 있고요. 파라인플루엔자라고 해서 독감은 겨울에 유행을 하는데 파라인플루엔자 여름 감기라고 저희가 합니다. 여름에 흔하게 걸리는 파라인플루엔자도 1, 2, 3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데노바이러스, 신종 코로나가 아닌 그냥 과거에 우리가 알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다른 메타뉴모,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보카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이러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 아는 이 면봉 앞에가 브러쉬로 되어 있죠. 이렇게 미세한 그 브러쉬가 있는 이러한 그 도구로 코나 인후두부, 도마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제 수송 배지, 역시 이제 앞에서 혈액 배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지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마르지 않도록 담아서 이것을 검사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을 검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 감기에서는 실제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데에 별로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코로나나 일부 RS 바이러스나 일부 좀 위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자료인데요. 제가 오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항상 이렇게 연중 그리고 최근 5년간 그리고 월별로 바이러스들이 어떤 것이 늘어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부터 20, 21, 22, 23년까지 이렇게 이제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지금 이 시점인데요. 실제로 이만큼 검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RS 바이러스라고 하는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실제로 1, 2월에 이렇게 유행을 작년에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렇게 어느 계절에 어떤 것들이 유행한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요, 코로나19 당연히 유행하고 있고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부 유행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들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바이러스도 있는데요. 실제로 어릴 때 감염됐다가 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재활성화되는 이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도 있고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릴 때 수두로 들어왔다가 몸에 숨어 있다가 내 면역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퍼지는 대상포진이 생기는 바이러스도 있죠. 그래서 인간 헤르페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들을 구분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각각의 경우마다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내가 지금 치료하는 약을 쓸 때 어떤 바이러스, 어떤 것들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항암 치료 중에 갑자기 피부에 이런 발진이 생겼습니다. 열도 약간 있고요. 가렵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수두의 사진인데요. 수두가 애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면역이 떨어지는 성인에서는 일부 성인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대상포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가운데 사진은 피부에 우리가 이제 피부를 지나가는 신경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생기는 것이 대상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포진이 왼쪽과 같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상포진 자체는 전염성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이런 대상포진이 생겼다가 전신으로 퍼지는 이러한 피부 병변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종성 대상포진이라고 하고 실제 대상포진이었지만 퍼졌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격리를 하거나 이제 전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1년 정도까지 대상포진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2년이 되면 기울기는 좀 줄어들지만 역시 발생이 있고 3년까지도 발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역 저하의 아주 심한 시기에는 우리가 예방약을 써서 백신은 지금 맞아도 효과가 없고 맞을 수가 없으니까요. 약제로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암 치료 중 발생하는 감염증을 또 진단하고 치료하고 자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제 우리의 장벽이 중요하구나. 우리 몸에 피부 장벽도 있고 점막 장벽도 있고 이런 면역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죠. 제가 뭐 주의할 거 있나요? 제가 뭐 만약에 뭐 열이 났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잘못하신 게 없어도 당연히 감염이 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무균적이지 않고 장에도 세균이 있을 수 있고 면역 체계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점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지는 시기에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점막이 헐 수 있구나. 뭐 예를 들면 뭐 내 위생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열이 나면 바로 와서 빠른 확인을 한다거나 이제 대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 기본적인 수칙들을 지키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많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어떤 안내문,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국내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현명한 치료 과정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